이번에는 8장입니다. 자, 우리 전다구 경에서 경험적 가족 치료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얘는 의사소통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단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강조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정서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각 개인들이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는가, 이 개인에도 포커스를 두고요. 그리고 전체로서의 가족 체계에도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 모두에 초점을 둔다, 이중적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의사소통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자존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의 3요소는 나, 그리고 당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상황,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나의 감정도 당신의 감정도 그리고 상황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대화를 의사소통을 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렇게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잘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한다면 결국은 그게 개인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존감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족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어떠한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족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치형 의사소통,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일치형 의사소통은 기능적이지만 그중 어느 하나 이상이 무시되는 것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사이에 불일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눈치를 보느라고 실제로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닌 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와 비언어의 불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자신을 존중, 타인도 존중, 그리고 상황도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일치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어떤 경우는 자신과 상황만 존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사소통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화가 나, 뭐 이런 것들은 비난형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상대방도 존중, 타인도 존중, 그러니까 상황도 존중하는데 근데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런 걸 우리가 회유형 혹은 아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감정이 왜 나와? 상황만 놓고 얘기하자, 논리적으로 팩트만 놓고 얘기하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신도 무시, 타인도 무시, 오로지 상황만 존중하는 계산형 혹은 초이성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까지 무시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주제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만 산만하게 하는 것을 산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회, 비, 개, 산이에요. 자, 그래서 외비 계산, 이게 역기능적 의사소통이고요. 일치형이 기능적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목표와 기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존감이 향상이 되려면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일치형, 즉 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티어도요, 원래 전략적 가족 치료의 전신인 MRI, 1959년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지역에 있었던 정신건강연구소 있잖아요. 여기서 이중구속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이죠. 질환자 가족의 의사소통 연구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적 가족 치료, 이 MRI의 전략적 가족 치료는 가족 규칙, 가족 향상성, 뭐 가족 규칙이라든지 가족 향상성이라든지 역기능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험적 가족 치료와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 MRI에서 가족 치료를 하다가 이쪽으로 건너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가족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족 규칙을 합리적인 지침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해가 아니라 이럴 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땐 저럴 수도 있다 라고 개인의 선택권을 스스로 갖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존감이 향상된다라는 건 개인의 성장,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서 가족의 성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티어의 모델을 의사소통 모델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성장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 의사소통,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입 기법은요. 우리가 가족 조각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느끼는가를 공간 속에서 가족의 몸을 이용해서 형상화하는 것. 이게 가족 조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가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가족의 규칙도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개입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사티어는 얘기해요. 내가 진짜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셀프 이스팀이거든요. 셀프 나 이스팀이에요. 이거를 내가 존중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내 마음속 나는 어떠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의 이면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내가 있는가 이것을 접촉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내적 과정을 이끌어 그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마음속을 빙산이라고 비유를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빙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 그리고 의사소통의 유형 그 다음에 일치형 그 외에는 회비계산 얘기했고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성장 혹은 빙산기법 가족 조각 요걸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 이렇게 외우세요. 사치오는 사티어를 얘기합니다. 자, 사티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은 경험적 가족 치료를 얘기합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의 핵심 키워드는 의사소통의 유형입니다. 자, 빙산 조각은요. 빙산기법, 가족 조각 핵심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전략적, 다세대, 구조적, 경험적 모델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2011년, 2015년에 나왔는데 기본으로 전략적 모델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도한 방법 뭐죠? 남편이 술을 먹고 늦어? 그럼 아내는 잔소리를 해. 잔소리를 들으니까 더 늦어? 그래서 아내는 잔소리를 더 해. 그랬는데 남편은 더 늦어? 그래서 더 잔소리를 더 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고 잔소리를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행동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악순환고리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증상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보다 전력 재순환에서 역설적 지시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세대 모델은요. 원가족과 분화되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원가족의 누군가에 대한 감정을 지금 가족의 누군가한테 덮어쓰기 위해서 융합 혹은 삼각관계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치료 목표는 자아분화를 촉진하는 거고요. 가계도를 그려서 기본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그렇죠. 종단 횡단으로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다세대 탈가에서 탈삼각화하고 가계도가 중요한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가족 증상의 가장 핵심 원인은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조의 문제를 바꾸는 거,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의 핵심은 경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는지 너무 유리되어 있는지 즉 경직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균 긴실과 경합해서 구균 긴실과 경합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의 핵심 기법은 균형 깨뜨리기, 긴장고조 지키기, 실현, 과제 부여, 경계 만들기 그리고 합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회비 계산이에요. 회유형, 그 다음에 비난형, 그 다음에 계산형, 산만형 얘네들을 보다 더 기능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명확한 의사소통이에요. 이게 바로 일치형 의사소통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자존감을 향상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해결 중심 모델이나 이야기 치료 같은 경우는 체계 관점보다는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 현실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구성해 이야기예요. 구성주의는
해결 중심 모델하고 이야기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는 해결 중심 모델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강력해, 강권해 기억나시죠? 강점 관점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모델이 역량 강화 모델하고 해결 중심 모델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구성의 이야기.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강점 관점은 원인 혹은 원인이나 과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그 문제를 제거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바라는 해결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고 그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강점과 자원을 강조해요.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오히려 예외적인 문제 없는 상황,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예외 상황을 찾아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자원, 그리고 성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합니다. 자원과 건강한 것,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예외 상황, 강점, 미래에 원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둔다. 다 강점 관점에 기반을 두었다라는 것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과 역량과 가능성과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지 기본으로 특정 이론이나 규범에 매이지 않아요. 탈이론, 비규범적입니다. 현재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해결을 바라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자, 클라이언트 중심적이에요. 이 사람이 뭘 바라고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강점 관점에서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는요.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자, 모르는 사람이 알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질문이에요. 그렇죠? 질문하는 역할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대답을 통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계로는 해결 중심 모델은 문제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바라는 앞으로만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임시대응적인 기법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의 원인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에 관심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어떤 해결을 바라는가 앞으로가 중요해요. 자, 요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강점, 자원,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의 주체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요. 변화 없는 순간이 없어요.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작은 변화라도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예외를 찾아보면 있다. 그 예외를 찾아 키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입의 목표 설정 원칙이에요.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작지만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것, 그 다음에 목표를 종료보다는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왔을 때 무슨 문제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날들, 즉 과거 한탄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만나 나랑 헤어질 때 어떤 상태가 되면 야 잘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초장부터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지향하는가, 그러니까 헤어질 때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진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아예 초장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곧 초장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그 다음에 병리적인 것보다는 아까 건강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갖지 않은 거가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긍정적이고 과정의 형태로, 그리고 목표 수행은 힘든 거다. 그러니까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해내면 와 대단한 거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증상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입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으로 예를 들어 60분 상담을 한다면 그러면 보통 한 45분 정도 상담을 하고요. 한 15분 정도는 기본으로 클라이언트를 혼자 두고 옆방으로 가서 클라이언트에게 줄 메시지를 작성을 하면서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다음 주까지의 과제를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 읽어주고 그리고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활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질문 기법들을 활용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는 누구다?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예요.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되고 사회복지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자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기적적 관계 변화의 대처, 이렇게 외우세요. 기적 질문이 있고요. 기적적을 척으로 바꾸세요. 척도 질문이 있습니다. 관계 변화에서 관계는 관계성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면담전 변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처의 에는 예외 질문으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처는 대처 질문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적 관계 변화의 대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상담 전 변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토대를 둔 개입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상담 계획 이후 첫 회기 전까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물어보는 걸 상담 전 변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질문. 이게 중요한데요. 클라이언트가 막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를 자세히 얘기해달라. 이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막 싸운다고 얘기하면 싸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때냐라고 물어보고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예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처 질문이에요.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엄청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엄청 힘든 걸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는가? 어떻게 견뎌냈는가? 도대체 당신을 견뎌내게 한 건 무엇이냐? 무엇이 당신을 견디게 해 주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니? 무엇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니? 이런 걸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너 참 대단하다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적 질문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잘 떠올리지 못할 때, 말하지 못할 때 그냥 아예 톡 까놓고 오늘 밤 당신이 주무시는 동안 그냥 기적이 다 일어났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자. 그러고 이제 자느라고 기적이 일어난 걸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보면서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 미래에 대해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기적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척도 질문은요. 우리가 척도는 조사론에서 측정을 위한 도구였잖아요. 측정은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0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이야기할. 그래서 처음 왔을 때가 0이고 진짜 원하는 변화를 1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몇 점 정도니?라고 숫자로 얘기하는 것을 척도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성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신에게 되게 의미가 있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머니께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머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남편은, 그 다음에 재혼하신 아버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걸 관계성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이에요. 자,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은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주의예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아까 사회 구성주의 있잖아요.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문제의 외제화라고도 하고 외현화라고도 얘기해요. 보통 클라이언트는 저는 뭐뭐예요. 나는
나는 뭐뭐예요. 해서 문제를 나는 뭐 게을러요.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우울해요. 해서 나와 문제를 등가적인 관계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문제의 내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나하고 문제가 같은 게 아니에요. 나와 문제는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클라이언트와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나를 이렇게 좌절감이 당신을 자꾸 방해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걸 문제의 외제화 혹은 외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을 활용한 복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사이에 두고 사사건건 며느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어머니 사례에 대한 사정입니다. 사회 구성주의는 기본으로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해석 요거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지금 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요. 원가족과 분화되지 못한 문제, 그래서 원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분화 이런 거를 사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 치료는요. 가족의 문제는 결국 가족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다. 그래서 가족 구조를 사정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빙산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의사소통이 자아 존중감을 꺾었다면 이걸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바꾸어서 자존감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문제는요. 키워드 게임이에요.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거 구성주의, 원가족, 분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그다음에 가족의 구조,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의사소통 유형과 자존감 혹은 성장은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 그냥 기본으로 키워드를 보자마자 이게 뭐다? 라는 게 바로바로 생각날 때까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옹호라는 게 시험 문제에 2020년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옹호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실천론에서 옹호자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내가 그 사람의 권리를 대변하고 그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조치하는 것, 이게 옹호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개인을 옹호하는 것처럼 가족을 옹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장입니다. 자, 9장부터 9, 10장은요. 집단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을 다룹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인 실천이나 가족 실천에서는 다양한 실천 모델들을 구분하고 각 모델의 핵심 키워드와 개입 기법들을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근데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모델이 나오기는 해요. 모델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모델보다는 다른 것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면 205페이지 하단에 집단 사회복지 실천 모델 3가지가 있는데요. 걔도 물론 나오지만 집단은 모델이 아닌 문제도 다양하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일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 상호작용을 통한 역동을 만들어내는 게 집단이잖아요. 자, 2013년도에 딱 한 번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장 이론이 나왔었는데 이건 정말 마이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 이론. 자, 그래서 이것만, 그래서 개인은 자신이 인식한 환경, 즉 지각된 장 안에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환경은 단지 외부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그 장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집단 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여기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의미로 장 이론이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학자는 집단 쪽에선 토슬랜드와 리바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다 토슬랜드와 리바스의 책을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집단 유형이에요. 집단 유형을 크게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기본으로 집단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예요. 과업은요. 뭔가 달성해야 되는 과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팀 회의를 해야 돼서, 자문 회의를 해야 돼서, 이사회가 필요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과업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관심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리트먼트 그룹은요. 이 집단 성원들 개개인의 관심사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공통의 어떤 관심사 혹은 목적을 가지고 이게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너무 삶이 힘들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지가 필요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고요. 나 이거 배우고 싶어요 해서 모이는 게 있고요. 나 내 인생 더 잘 살고 싶고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사람들과의 관계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지나 혹은 감정이나 행동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혼자서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화 집단 앞서 했습니다. 어디서 했었죠? 인지행동 모델 뒤쪽에 있는 사회 기술 훈련 기억나시나요? 사회 기술 훈련 쪽에서 이 부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설이라든지 혹은 교도소라든지 뭐 혹은 병원에서 오랜간 생활을 몇십 년 막 생활을 하다가 그러고 사회로 나오면 그 사이에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화라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비슷한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가 필요할 때는 뭐예요? 동병상련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혹은 스트레스 사건이 생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내 힘든 걸 이해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 지지 집단은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감 형성이 쉽고 자기 개방 정도가 높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 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지지 집단입니다. 교육 집단은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성장 집단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삶을 잘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 잠재력을 더 최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자기 탐색, 가치관 명료화,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뭐 미래의 설계, 참 만남 집단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싶고 내 가치관을 명료화하고 싶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싶고 더 으쌰으쌰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성장 집단의 주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유 집단은요, 행동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리나 정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얘기하죠. 행동 문제는 뭐 금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 문제는 우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 문제는 인지 행동 모델에서 얘기하는 그 비합리적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면 치유, 세라피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집단 성원들은 정서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집단의 리더 역할을 하는 집단 사회복지사는요,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전문가로서의 역할, 이것을 시험에서는 권위적인 인물 혹은 변화 매개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천론에서 말이에요. 실천론에서 통합방법론의 대표적인 모델로 펄만의 문제해결 모델, 그 다음에 문제해결 모델이 있었고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기억나시나요? 그 4체계 모델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이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매개 체계, 표적 체계, 마지막으로 행동 체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변화매개 체계가 뭐예요? 전문가 혹은 전문가가 속한 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사회복지사는 변화매개체계로서의 즉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 문제를 표현해야지 치료를 하죠. 그렇죠? 자기 노출 정도가 높다. 자기 노출 정도가 높은 게 이제 쌍두마차가 지지 집단하고 세라피 치유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조공적인 사고와 신념을 변화시키겠다. 이거 뭐죠? 인지에 문제가 있어서 인지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세라피 그룹에 해당합니다. 사회 집단은 뭐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업 집단하고 치료 집단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운영 방식에서 집단 성원들의 자율적인 운영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자, 사회복지사와 같은 외부 지도자가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성원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치적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때 사회복지사는 끌고 간 리더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곁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지지 집단이라고 자조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 성원의 주도성은 당연히 자조 집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성장 집단,
그리고 교육 집단, 그리고 치료 집단.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2020년 시험 문제에서는 이 넷 중에 이제 주도성이 높은 순서가 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 순서 자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무조건 자조 집단이 가장 앞이고요. 치료 집단은 뭐예요?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등이고 얘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집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방적으로 좀 약간 교육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장 집단이나 다른 집단보다는 주도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역동 혹은 집단 역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걸 집단 역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 역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너지하고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나 혼자 했을 때보다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집단 역동을 더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증진시키는 게 집단 리더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역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집단의 규칙이라고도 하고 규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같이 정합니다. 같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집단의 목표는 구성원의 개인적인 목표하고도 당연히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성원의 목적과 집단 전체의 목적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게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주로는 첫 모임에서부터 집단의 목표, 개별 성원들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위와 역할인데요. 성원들의 상대적인 위치, 이게 지위가 되고 그래서 기대되는 행동, 이걸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유형이죠.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와 집단 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활발하다가 그 다음에는 집단 성원 간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개별 성원과 사회복지사의 의사소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되고 집단 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좋지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집단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이 이제 끼리끼리 조금 더 밀접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위 집단의 발생이 꼭 집단에 나쁘다, 혹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위 집단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자, 집단 초기에는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불안한데 그래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조금 말이 통해요. 그 하위 집단이 형성이 되면 그래도 이 집단에 참여할 동기가 생기는데, 근데 끝까지 그 사람하고만 친하고 나머지 사람하고는 친하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인 응집력을 또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위 집단의 형성은요, 소시오그램이나 소시오메트리 둘 다 집단 사정 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제가 소시오그램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우리 실천론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집단 성원 소시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그림을 통해서 하위 집단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소시오메트리는 1에서 5 사이의 점수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응집력 있잖아요. 응집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신뢰감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하면 응집력이 높겠죠. 그렇죠? 소속감을 가지면 응집력이 강화되겠죠. 그리고 응집력이 높을 때 더 일사불란하게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응집력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문화는 시간이 가면서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우리들의 어떤 공유된 신념이나 의사소통 방식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집단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단 문화도 뭐 좋은 문화도 있지만 좋지 않은 문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긴장과 갈등입니다. 긴장과 갈등 자체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긴장과 갈등이 혹은 하위 집단이 집단에 꼭 부정적을 미친다 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집단을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기능적인 집단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가족도 역기능적인 가족, 기능적인 가족을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서로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 표출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모든 집단 성원들이 잘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돌려 까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든 가족이든 개인 상담이든 사회복지 실천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실천론에서 전문적 관계는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표를 집단의 시너지, 그러니까 집단 역동을 활용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집단이 구조와 미리 딱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어요. 특히 우리가 아까 자주 집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주 집단 같은 경우 미리 정해진 대로 딱딱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서로 정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단을 사전에 사회복지사가 미리 다 구조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단 프로그램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모여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집단 규범과 적합한지,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집단 성원들이 동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안전한지,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 상담하면 되지, 이거 하면 되지, 왜 집단을 하지? 개인 대 1대1로 상담을 했을 때에 비해서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좋은가? 이것을 집단의 치료적 효과 혹은 집단 실천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 면적이 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높죠. 얘가 노다지예요. 그래서 집단의 치료적 효과에서는 이 보편성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부터 얘기를 하면 나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 야, 나랑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 요걸 알게 되면서 나만 이 소외감이라든지 일탈감이라든지 여기서 좀 해방이 돼서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고 위안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화한다라는 건 여러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위안을 얻는다 혹은 안도감을 얻는다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만나면 나보다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고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말통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죠. 집단 응집력입니다. 그래서 말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억압된 감정을 딴 데서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존적 요인이라는 말, 이게 참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결국 내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도 집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가족하고 비슷한 거예요. 집단에는 누가 있어요? 집단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성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요런 가족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가족 경험에서 굉장히 이렇게 역기능적인 경험을 했을 때 좋은 리더와 좋은 성원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이 가족을 다시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 집단의 재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내 성장을 발목 잡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모방하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관한
사회 기술을 습득한다. 이 비슷한 말인데요. 거의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를 학습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델입니다. 모델.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은 말 그대로요.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같이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 방범대원 활동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환경 개선 운동을 하면 어때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하면 어때요?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 민주시민이잖아요. 이 사회에 책임감이 있는 민주시민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요. 사회적 목표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강조하고요. 민주, 그 다음에 민주시민, 뭐 혹은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민주 이런 거 나오면 사회적 목표 모델인가 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 해결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때 사회복지사는 집단 내에서 의견이 자유롭게 오고 나가도록 이게 뭐죠? 민주적인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회적 목표 모델이에요. 그러면 상호작용 모델이나 치료적 목표는 우리들을 위한, 그러니까 집단 성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한 이런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상호작용 모델은요. 성원들이 끼리끼리 서로를 도와주는 상호 원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집단 성원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결국 집단 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결국 이 사회도 서로 협력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상호작용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구조화, 아까 이제 모든 집단이 구조화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상호작용 모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나 집단활동이 미리 구조화되는 게 아니라 만나서 성원들이 함께 정해가는, 그래서 집단 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집단 목표를 설정해가고 운영해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모델은 약간 자조집단 있잖아요. 자조집단 그런 성격으로 연결을 시키면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세라피, 치료집단 혹은 치유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요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인지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라든지 역기능의 변화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치료를 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화 매개인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변화 매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목표도 그 다음에 회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누가 다 정하죠? 전문가가 어떻게 정해요? 미리 사전에 다 정하는 형식으로 간다라는 게 상호작용 모델하고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단의 리더십이에요. 집단 지도자의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지도자의 지도력, 집단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냥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치료 집단, 치료적 성격을 가질 때는 전문적인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변화 매개자의. 이런 역할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집단 성원들이 갈등이 있어요. 그때 갈등할 때는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실천론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집단 성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촉진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될 거고 긴장도 완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나오면 그냥 당연한 얘기다라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동지도력이에요. 공동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집단을 운영을 할 때 그 집단의 지도자가 적어도 2 이상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워커가 있고 보통의 경우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주 워커가 있고 이제 보조 워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둘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럴 때의 장점은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 두 사람이 모델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의논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역할도 나누고 이러면 소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자칫 역전일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저 사회복지사로부터 피드백이 와서 그것을 방지하거나 깨닫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보조 워커는 처음부터 주 워커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 워커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에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전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자,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는 기술, 행동 기술이 있는데 행동 기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입, 즉 변화를,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개입들을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과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촉진하는 기술을 위해서는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반응을 적절히 하는 거, 성원들의 말이나 행동에 집중하고 반응을 적절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초점을 잘 유지해서 관련 없는 의사소통은 좀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원들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요, 확인하고 묘사하고 정보를 요청하고 질문하고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하고 세분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기술은 실제 클라이언트들을 그래서 감정 변화를 위해서는 지지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의사소통을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지시하거나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인식을 시키는 직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실천 기술론에서 실천론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실천 기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재명명은 문제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우리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집단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만남, 이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만남. 그러면 첫 만남 전까지는 첫 만남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올지,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어디서, 그 다음에 몇 명이 모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등등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계는 준비 단계예요. 집단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하지? 그 다음에 신규 성원을 중간에 계속 받을까 말까? 그 다음에 이질성이나 동질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까? 등을 고려해서 집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단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리더는 한 사람으로 갈지, 두 사람으로 갈지, 세 사람으로 갈지, 그 다음에 집단 성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스크리닝을 할지, 그 다음에 몇 회기로 구성을 하고 각 회기별 주제는 어떻게 잡을지, 그 다음에 집단의 목표를 일단 정한 후 그 목표를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지, 그 다음에 어디서 할지, 그 다음에 세팅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 단계에서 정해야 될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구성할 때에는 아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몇 회기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날지 두 번 만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요. 이제 집단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뭐 20명, 30명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질성과 동질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둘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동질성이 강하면 마음이 빨리빨리 통하기 때문에 방어와 저항이 완화가 되겠지만 너무 똑같기만 하면 또 매력이 없습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집단 구성의 원칙으로 자, 이렇게 가시 고슴도치 원칙과 노화 방주의 원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슴 고슴도치의 원칙은요. 자, 가시가 달렸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면 따가워요. 아파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그 다음에 노화 방주의 원칙은 그래서 이제 그 방주, 노화가 배외
홍수를 피해서 대홍수를 피해서 이 큰 배 방주에 이제 동물들을 태울 때 동물들을 한 쌍씩 태웠잖아요. 여러 동물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그래서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를 하되 그렇지만 완벽히 다양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씩이면 또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는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노아 방주의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단의 개방성입니다. 개방형 집단은요, 회기가 진행되는 매 회기에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폐쇄형 집단 같은 경우는 한 번 정해진 성원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응집력도 우리라고 하는 응집력이 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집단 요거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가 나오면 그냥 첫 회기, 처음 만난 날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불안도 하죠. 저항도 있고요. 긴장도 되고요. 괜히 왔나? 이상한데? 이런 거 양가 감정도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해서 해소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신뢰감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성원들은 어떤 목표로 왔는지, 그 다음에 신뢰감을 형성하고 불안감, 저항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으쌰으쌰 참여 동기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원 간의 공통점을 찾아 연결을 해서 응집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노력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 자, 의무와 책임 혹은 역할 혹은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정 단계에서는요. 사정 단계에서는 개별 구성원들을 사정하기도 하고 전체 집단을 사정하기도 하고 그 집단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사정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뭐 방식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관찰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보고를 하거나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거나 각 성원들이 자기 보고를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단을 사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정 도구는 소시오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집단 성원 소시오 우리 앞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소시오그램 사회도라고 하는 것과 소시오메트리는 1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그 다음에 얘는 도식화,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 다 집단 성원 간 상호작용과 관계를, 그렇죠? 도식화하거나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하위 집단의 형성 여부를 이런 방법으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차별 척도는요. 이게 실천 기술론 시험에서는 의의차별 척도로 나왔는데 조사론에서는 의미 분화 척도로 나왔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양 극단에 서로 다른 반대되는 형용사, 그래서 뭐 활발한 혹은 활발함에 차분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놓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걸 체크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원래는 7개의 응답 범주를 주고 체크하게 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워낙 오지선다형을 좋아해서요 5개의 응답 범주 중에 하나를 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서로 상반된 형용사를 양쪽 끝에 두고 그 사이의 연속성상에서 하나를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평가할 때 적절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집단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냥 저 사람, 집단 지도자가 어떤가? 이런 거를 평가할 때 좋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차트는요.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측정을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집단 성원 간에 발생한 특정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누구에게 반응하는지 요런. 그래서 개별 성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간 단계예요. 진짜 이제 개별 성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집단에 참여하면서 달성하고, 그 다음에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더 활성화되는 시기가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단의 목적뿐만 아니라 개별 성원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집단 참여를 촉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하고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성원들이 집단에 참여하면서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 상담들을 중간중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성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집단의 역동이 어떠한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노출의 기회를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 노출을 하는데 주저함이 있다면 사회복지사가 센스 있게 의도적으로 자기 노출을 해서 부담 없이 집단 성원들이 자기 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방적인 토론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서로가 솔직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행동과 태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렇죠? 이럴 때 모순이 있을 때는 증명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의 기타 이슈입니다. 자, 집단 활동 중에 저항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갈등이 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중재를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저항이라고 하는 이슈는 원래 초기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데, 근데 이제 초기가 지나 중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하는, 집단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저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저항의 의미와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특정 성원의 저항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집단 역동이나 다른 성원들의 참여에 방해가 될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은 개별 상담으로 이제 조치를 하고 집단에서 빠지도록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회기 집단 회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래서 회기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관찰과 생각을 전달하고, 오늘 다룬 내용은 다음 주까지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까에 대한 계획을 묻고요. 다음에 어떤 걸 다루고 싶은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결 단계예요. 종결 단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목적을 달성하고 아름답게 헤어지는 게 좋지만, 성원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조기 종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도 아까 이제 저항이라든지 긴장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양가 감정을 다룰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도 갈등이라든지 저항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정서적인 이슈는 매 단계마다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종결 단계에서는요,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서서히 감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합 빈도를 점차 줄이거나 텀을 조금 이렇게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독립심을 키워 나가는 게 좋고요. 종결에 대한 감정이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감정을 토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변화를 유지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거 유지하자라고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후속,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쯤 뒤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뢰를 이제 해야 될 경우에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측정 도구를 통해서 이제 개인 성원, 개인별 평가 혹은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결 단계의 기타 이슈로요,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 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혹은 다른 데로 가게 돼서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구성원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적절한 이별 준비와 전환을 돕는 개입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즉시 종료하는 거 좋지 않고요. 새로운 지주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단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뭐 개인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조선론에서
얘기했던 개입 전후의 기초선과 개입 단계의 점수를 비교하는 단일 사례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인터뷰죠. 8명에서 한 12명 사람들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목적 달성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를 측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1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왜 기록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기록을 통해서 소통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학제 간 전문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협조체 있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할 때도, 혹은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그 다음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기록을 통해 이 사람이 이렇게 전문적인 활동을 했구나 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자격에 대한 입증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이나 실습 지도를 위해서는 기본으로 내가 어떤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육의 도구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기타 이제 근거 자료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기록의 특징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록이 중요해요. 자, 면담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걸 과정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비용도 너무 많이 걸려서 비효율적입니다. 잘 안 써요. 근데 어떤 경우에 쓰냐면 실습이나 교육, 그러니까 슈퍼비전이나 실습 지도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교육과 훈련의 수단으로서 자문의 근거 자료로서는 과정 기록이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역시도 자신의 과정 기록을 보면서 좀 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화체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처럼 누구 땡땡 누구 땡땡 누구 땡땡 누구 땡땡 이래 놓고 실제로 대화가 오고 간 내용뿐만 아니라 관찰 사항이 있다면 관찰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는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걸 대화체 방식으로 이렇게 과정을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약 기록은요, 말 그대로 중요한 요지를 요약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 내용과 변화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형태다라고, 요점만 기록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중심 기록입니다. 예, 문제 중심 기록은 말 그대로 문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문제만 중심으로 하면 강점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너무 문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강점은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제를 목록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1, 2, 3 이런 식으로 목록화하는 거고요. 각각의 문제에 대한 뭘 기록을 하냐면 진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각 문제에 대한 진행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목록화하고 각 문제에 대한 진행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SOAP라는 거예요. S, 그러니까 Subjective Information, 그 다음에 O, Objective Information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천 과정이 사실 자료 수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정이 있고, 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입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SO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주관적인 자료, 정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을 한다라는 거고요. 사정, 어세스먼트를 한다는 거죠. 플랜, 개입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객관적인 자료의 기초에서 어세스먼트,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의 핵심 문제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각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를 목록화한 후 SOAP로 진행 기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지만 주관적인 자료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게 간결하고 통일성이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다
식재간 팀 접근 시 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검토할 때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좋게 얘기하면 간결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복잡성을 간과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너무 복잡성을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강점을 부각하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 주관적인 정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는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O 실제로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된 사항.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기록 유형으로요. 아까 대화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방법이에요. 누구 땡땡. 누구 땡땡 누구 땡땡 마치 대본처럼요. 그냥 오고 간 이야기를 그대로 대화체로 대화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대화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야기체 기록은 그걸 다 풀어서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문장력 그렇죠? 재량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실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대화체보다는 찾기가 어렵다 혹은 정보 복귀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담는 대화체가 정보 복구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개입 전, 개입 중, 서비스 종결 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획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복지 정보 시스템 우리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나 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해진 양식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그래서 검색이 용이하고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보다 수월하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에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인데 이 내용은 사실 조사론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평가를 해야 하는가? 자, 실제 개입이 목표 달성을 했는가?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결국 개입 효과 평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효과적인 개입을 했다? 이게 책무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개입이 되게 효과적이었네? 라는 걸 평가를 하면 그 개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군. 이 개입이 별로 효과가 없었네? 그건 딴 걸로 변경을 해야 되겠군. 요런 판단을 하는데 그 평가 결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의 결과가 쭉 남아야 비슷한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는 사람이 이 문제는 이게 효과적이었군. 그럼 나 이거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개입 방법을 선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의 유형에서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평가의 목적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죠.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면 좋을까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상의 문제 해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거. 이거는 프로그램 다 마친 후가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기대했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정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근데 총괄평가는요.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에 프로그램이 최종의 목표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많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는요.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면 양적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아닌 언어, 말 이런 거면 질적 평가가 되겠죠. 그럼 언어 뭐예요?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질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의도한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단일 사례 설계인데요. 여러분들 조사론에서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가차없이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일 사례 설계 조사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상기하시면서 이 내용 한번 각자 읽어보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